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될 나이스유 소속 강사 김순옥 인사드립니다. 자, 요즘 TV를 켜면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나요? 분노 조절로 인한 이 폭행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4월에 인천에서 일어났던 이 버스기사 폭행 사건인데, 그때 좀 늦은 시간에 승객이 탈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기사가 이야기합니다. 손님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에 이 기사를 이 손님이 무차별로 10분 이상이나 막 폭행한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또 4월 달에 일어난 이 버스기사 폭행 사건 중에 하나는 만취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버스에 오릅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자리에 앉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을 이 기사가 아이를 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 이 아버지가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이 이 범행이 일어난 동기를 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순간 욱해서 일어난 이 범행이 동기부여가 있을까요? 욱해서 분노 조절을 못해서 일어난 이 사건이 동기부여가 있을까요? 분노란 무엇일까요? 분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조절이 안 되는 거. 분노라는 것은 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화를 이야기합니다. 분노는 본능적인 감정이 순간적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분노를 내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분노가 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방법으로 잘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후유증을 안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분노가 나타나는 상황은 어느 때일까요? 어느 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세요? 분노를 일으키신 적이 없으신가요? 감정 조절을 못했을 때, 즉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또 어떤 억눌린 화가 있었을 때, 또는 나의 어린 시절에 뭐 어떤 정서적인 상처가 있을 때도 우리는 분노가 난 상황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뭐 뇌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전두엽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을 때도 분노가 나는 상황들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노 조절은 왜 해야 하는 걸까요? 분노 관리에 성공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부모님들 행복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불행이다. 행복의 반대말은 보통 불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평입니다. 저희가 불평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고, 불행하기 때문에 어때요? 내 안에 화가 쌓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화가 쌓인 것들이 폭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분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분노가 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정말 그렇게 화가 날 만한 일인가? 저렇게 분노할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노는 왜 날까요? 왜 분노가 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참지를 못하니까. 네, 참지를 못해서 나는 분노도 있지만, 이 분노는 사실 감정인데, 감정은 뭐예요? 우리의 욕구잖아요. 우리의 감정 중에 어떠한 욕구가 잘 수용이 되면 우리는 긍정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긍정의 감정의 합은 뭐예요? 기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기쁘고 행복한 건데, 이 또 긍정의 감정에 반한 감정이 부정의 감정입니다. 감정에는 긍정의 감정, 부정의 감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정의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나의 욕구가 수용되지 않고 내가 원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이때 우리는 부정의 감정을 느끼면서 분노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분노는 성격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성격은 기질과 성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대부분의 기질은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 잘 변하지 않는 거, 이것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격은 어때요? 성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할 수 있는 거,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거, 이것을 우리는 성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격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 상호작용에 따른 분류로서의 성격을 보게 되면은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활동적인 사람.
밝은 사람, 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외향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 하면 또 어떤 게 떠올릴까요? 조용하고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고 낯가림을 좀 심하게 하고 이런 사람을 내향적인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상호작용에 따른 분류로 봤을 때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을 분류하는 거에 있어서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은 외향적인 사람은 사회적인 교류가 활발하면서 에너지를 얻을 때 힘을 얻는 요인이 사회적인 교류를 통해서 얻는가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얻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향적인 사람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활발한 사람, 적극적인 사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외향적인 아이야.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겠죠. 우리 조부모님들이 쫓아다니면서 아이를 쫓아다니기가 버거울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아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외향적인 아이는 학교가 어떨까요? 학교가 굉장히 즐거운 곳이겠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지겠죠. 근데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에게 학교는 어떤 곳일까요? 굉장히 힘든 곳일 거예요. 그 내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기질에 따른 독특한 성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이러는데 우리의 학교의 분위기는 어때요? 예, 사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야 되고 부닥쳐야 되고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외향적인 아이는 그러한 것이 즐거울 수 있지만 내향적인 아이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향적인 아이는 자기 표현을 잘 해요. 자기 표현을,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손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향적인 아이를, 손자녀를 만약에 돌보고 계시다 했을 때 이 아이가 화를 내거나 때를 썼을 때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기중심적으로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나 위주로 했을 때 그 아이를 잘 관찰을 해 보시면서 활동적인 것도 좋고 자기중심적인 것도 좋지만 배려하지 못하면 그렇죠? 배려하지 못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배려할 수 있는 아이, 참을 수 있는 아이, 인내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데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내향적인 아이는 어때요? 좀 소극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순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 조절에 대해서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내향적인 아이가 만약에 우리가 돌보는 손자녀가 내향적이다 이랬을 때는 아이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기 전에는 어떤 전조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아실 수 있죠?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오는 것을? 뭐 허리가 아프신가요? 어깨가 아프신가요? 네, 그러한 전조 증상도 있으실 수 있지만 비가 오기 전에는 날씨가 흐려진다라든지 후덥지근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도 관찰을 하게 되면 아, 이 아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아니면 상실감에 빠졌구나. 아니면 인내하기가 힘들구나. 이러한 것들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아이일수록 아이의 감정을 미세하게 그냥 잘 논다고 두는 것이 아니라 미세하고 세심하게 관찰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내향적인 사람은 뭐, 낯가림이 심하고 소극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내향적이다고 결코 소극적이진 않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내향적인 사람만 낯선 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낯선 탐을 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 스스로 나는 외향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날 거야. 내향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날 거야 하고 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향성이든 외향성이든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독특한 기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0년대 초에 저의 가까운 지인이면서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이제 간호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바쁜 그런 와중에
와중에 그 유치원, 아이의 유치원 선생님께서 상담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갔을 때 그 아이 이름이 에이미인데 에이미의 담임선생님이 에이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 에이미는 혼자서 지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친구들과의 교류보다도 혼자서 관찰하고 아니면 집중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혼자서 정말 30분 이상을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 골똘히 사색할 때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지인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우리 딸에게 큰 문제가 있구나. 또래 관계 형성에 굉장한 문제가 있고 아이 성격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그럼 제가 에이미를 어떻게 도와줘야 우리 아이가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이런 아이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웅변학원을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논술학원을 보내야 될까요? 자기 표현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하고 막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에이미의 이 선생님이 막 눈을 정말 크게 뜨시면서 너무 놀라워하면서 에이미 어머님, 왜 모든 사람이 밝고 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에이미의 기질대로 이 내성적인 아이다라고 해서 외향적인 것과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에이미는 에이미의 기질대로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시 한국형 사고방식을 가진 엄마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또한 그 얘기를 전달해 들었을 때 어머, 아이에게 문제가 있나? 우리 아이에게 또래 관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뭐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걸 데리고 다니면서 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건 아닐까라고 저도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이 기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질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전적인 거, 타고난 거이고 잘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이 주 양육자가 아이의 독특한 기질을 파악하는 거, 그래서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가는 열쇠가 되는 것이지 결코 외향적인 게 좋고 내향적인 게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외향적인 아이는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활기를 찾는 아이를 이야기를 하고요. 내향적인 아이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주말이 되었을 때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자전거를 탄다라든지 동호회 활동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산에 등산을 간다라든지 그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힘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스트레스가 다 풀렸어.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내가 얻었어.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다. 사회적인 교류를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한 이후에 주말이 되었을 때 그냥 혼자서 조용히 쉬고 싶고 아니면 혼자서 영화를 본다라든지 누워있다라든지 음악 감상을 한다라든지 좋은 카페에 가서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에너지를 회복한다라든지 이러면은 내향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어른일지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공적인 양육의 첫걸음은 처음 만나는 환경, 가정인데 지금까지 아이의 독특한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한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다음은 다양한 환경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아이가 처음 만나는 환경은 어디일까요? 가정이겠죠. 예, 가정입니다. 가정 중에서도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주 양육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 양육자가 우리 아이에게 일관성 있게 아이에게 상호작용을 해주고 아이의 욕구를
잘 수용을 해주게 되면 이 아이는 안정애착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양육자가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부모일지라고 해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 때문에 엄마가 무기력증이 있을 수도 있고 우울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아이의 욕구를 온전히 아이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주양육자로부터 정말 획득해야 될 이 안정애착을 획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안정 애착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감정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긍정의 감정과 부정의 감정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긍정의 감정이라는 것은 욕구가 잘 수용되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 이것이 합치하면 기쁨이 되는 거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이 감정을 제대로 수용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감정이든 부정의 감정이든 모든 것들은 다 수용되어져야 하지만 이 중에 수정되어야 될 것은 잘못 표현된 행동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부정의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부정의 감정은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 감정을 제대로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노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컷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모성적 기능을 통해서 유아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유아 시기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을 형성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데, 이때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이 분노에 대해서 요 시기에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분노를 한다라는 게 아이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어때요? 분노의 양상이 아이가 자람과 동시에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땐 우는 것으로서 떼쓰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의 분노,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어서 사춘기 시절이 되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하나로도 얼마든지 그 감정을 알아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성장했을 때는 이 분노를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조금 전 앞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버스기사 폭행했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써주세요라는 이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10분 이상이나 폭행을 할 수 있는 분노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감정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노는 억제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분노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분노 관리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지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노는 부모의 돌봄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분노의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노의 요인들을 세 가지로 나눠 놓았는데, 원하는 상황과 실제 상황의 불일치를 통해서 우리는 이때 분노를 느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원하는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요구하는, 그쵸?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요구하는 것과 실제 상황이 일치했을 땐 우리가 긍정의 감정을 느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불일치할 때 우리는 분노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상황을 나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어깨를 툭 칠 수 있어요. 그죠? 복잡한 곳에서는 남의 발을 밟을 수도 있어요.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를 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가볍게 서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게 시비가 되어서 서로 폭행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기도 하고, 무심코 쳐다본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는데,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가서 시비를 붙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상황을 나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용 범위에 따라서 우리는 분노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막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물론 와이프도 사회생활을 합니다. 조금 먼저
퇴근한 이 와이프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다가 조금 기가가 늦은 남편이 들어왔을 때 막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서 바가지를 긁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혼자 일해? 왜 가정에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요즘 민호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 줄 알아? 학원도 3일이나 빠졌단 말이야. 거기다가 어제는 집에도 안 들어왔어. 도대체 집에 관심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이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었을 때 첫 번째 남편은 내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갖고 이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가정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아내 혼자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고 그 감정을 이해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남편의 경우 똑같은 바가지를 긁었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빨리 왔으면 밥 좀 줘. 애는 당신이 잘 양육을 해야지 하면서 그 아내의 감정에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남편의 경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바가지를 긁었는데 정말 집안이 온통 전쟁터가 되어졌어요. 막 싸움이 되어지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언어 폭력도 행사하는 이런 상황까지 되어졌어요. 어때요? 수용 범위에 따라서 이 분노가 굉장히 분노의 요인들이 달라진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똑같은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 안에서 어떤 사람은 나의 마음 그릇이 이 분노를 받아들일 수 있고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겠구나. 아내 혼자서 힘들었겠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이것은 내 일이 아니야. 이것은 너의 일이야 하고 밀어놓고 마지막 사람은 이렇게 그 바가지를 긁는 아내에게 오히려 더 분노하고 이러는 경우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노의 6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분노에는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돌발성 분노라고 해서 이 돌발성 분노는 뭐냐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양육의 결핍에서 오는 그러한 분노인데 이 돌발성 분노를 겪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 영유아 시절 우리가 영유아 시절이 중요하다라는 거, 애착이 중요하다라는 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기에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이랬던 아이들이 겪는 돌발성 분노는 아이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섭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내는 이런 분노를 우리는 돌발성 분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돌발성 분노를 겪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폭력이라든지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었다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아니면 좌절을 경험했거나 창피를 경험한 이런 아이들이 돌발성 분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분노의 유형은 생존성 분노인데 생존성 분노는 말 그대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내는 그런 분노들이 있는 거지요. 저의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명이에요. 저희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명이 정말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댁 집안도 굉장히 빵빵하고 또 그리고 그 시댁이 또 그 마을 안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유력한 그런 좋은 집안의 그 시집을 가서 우리가 참 부러워했는데 이 남편도 저희가 봤을 때 외연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성인 남성들보다 훨씬 큰 거의 1m 90에 가까운 아주 키도 크고 멋진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 친구는 일반적인 한국 여자들보다 조금 작은 한 1m 55 정도의 아주 작고 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남편이 또 외국인 회사를 다니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친절하고 젠틀맨이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지속되어질수록 아이가 너무너무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기회가 돼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남편이 그 돌발적인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는 과장으로서 부장으로서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집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뭔가 이게 감정을 이렇게 딱 건드는 게 있으면 돌변하는 거예요.
돌변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돌변을 하느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돌변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또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사람이 정신을 나간 것처럼 화를 내게 되는데 어느 날은 미처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대처를 못한 거예요. 보통의 경우 남편이 늦거나 술을 마시는 끼미가 이제 보이게 되면은 시댁으로 피신을 가거나 친정으로 피신을 가는 이러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날 미처 피신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놀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남편을 딱 대적했는데 가장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하고 자고 있다고 막 화를 내면서 그 집안에 그 딱 눈에 띈 게 아마 야구 방망이였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가지고 노는 그거를 들고서 막 이제 휘두르다 보니까 문도 부서지게 되고 가전들도 막 부서지고 하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잖아요. 이때 이제 그 야구 방망이를 들고 아이들이 자고 있는 침대로 들어오는 이 남편을 이 친구가 탁 느낄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대요. 그래서 자기에서 어떤 괴력이 나타났는지 그 2m에 가까운 그 남편을 확 밀치면서 했는데 아주 거실로 뚝 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 이 남편이 밖에서 술 주정을 하고 막 분노를 폭발하고 이것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더 가슴이 아픈 건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큰아이는 남자아이였고 둘째 아이는 여자아이였는데 남자아이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아이들이 나타내는 어떤 그 정도의 사춘기 이렇게 좀 잘 지나갔다라고 하면 이 딸아이는 이 지속적인 그 아빠의 폭언과 어떤 폭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해요. 자기가 예를 들어 불합리한 일을 당했으면 어때요? 우린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남의 등 뒤에 그림자처럼 이렇게 숨는 그런 아이로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이러한 경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체념성 분노인데 체념성 분노의 특징은 이것이 서서히 쌓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체념성 분노는 처음에는 노력을 해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 아이가 막 울었을 때 부모가 빠르게 일관성 있게 민감하게 대처를 하지 않을지라도 아이가 지속적으로 이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육자가 아이에게 상호작용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가 체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체념성 분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건강한 수치심. 둘째는 건강하지 못한 수치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건강한 수치심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규칙이라든지 규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순간 우리가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어른의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급해서 또 이렇게 좌우 살펴보니까 뭐 사람도 없고 차가 없어. 그러면 어때요? 저희가 그냥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랬는데 나의 눈엔 띄지 않았는데 제가 탁 지나가고 나니까 경찰이 옆에서 탁 나와서 이렇게 딱지를 끊는다라든지 하면은 우리가 건강한 수치심을 느끼면서 다음에는 신호를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 순기능의 역할을 하는 건강한 수치심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 건강하지 못한 이 수치심의 기능은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의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버림받음에서 오는 분노인데 이것의 발생 기원도 그 주 양육자와의 이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사실 이 정신적인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주 양육자로부터 지지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는 이 공허함이나 이 허무함 이러한 것들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아이가 불안합니다. 버림받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에게 외면당할 것 같고 이러한 불안함 속에서 오는 분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 잠재성 분노인데 잠재성 분노의 특징은 누적적이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해묵은 나쁜 감정들 이러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놓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떤 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울음이나 떼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이 누적되고 쌓여서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춘기 시절에 내는 이 분노는 아주 그냥 달리는 기관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이 분노는 어렸을 때부터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분노의 6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첫 번째 돌발성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생존성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체념성 분노, 네 번째는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 다섯 번째는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 여섯 번째는 잠재성 분노. 근데 이걸 다 외우려니까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앞글자만 따서 돌생, 채수, 버잠 하고 외웠어요. 돌 하면은 돌발성 분노 하고 나올 수 있고, 생 하면 생존성 분노, 체념성 분노,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 버림받음에서 오는 분노, 잠재성 분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분노를 다스리는 7가지 방법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분노가 막 올라올 때는 일단 딱 멈추는 게 중요해요. 멈추고 잠깐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노에 끼어들지 마라라는 것은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누가 가스불을 만졌어, 누가 라이트를 가지고 장난을 쳤어 하고 누가 불을 내게 했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죠.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불을 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주고 멈춰주는 거는 아이들의 감정이 조금 누그러지게 기다려주는 거지만 불이 났을 때는 불을 끄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잘 됐고 그것을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신에게 친절하라는 건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은 어때요? 심리적으로 아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자신에게 호기심을 가져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진실한 자기를 찾는 여행을 해라라는 것하고 같은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험한 여행은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야기죠. 그러시면서 이제 고 김수환 추기경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70평생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존감을 가져라라는 것인데 사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옷입니다. 근데 이 자존감은 어느 때 깨어지느냐면은 남과 비교하는 순간 이 자존감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이 자존감은 상승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관리해라라는 것인데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한 켈리 맥고니걸 교수는 스트레스를 예전에 이 교수님이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스트레스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잘 살펴보니까 스트레스에 2가지 유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인데 어떤 스트레스는 사람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 그런데 어떤 게 나쁘게 작용을 하느냐 보니까 정말 이 스트레스를
스트레스가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스트레스가 정말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스트레스가 왔을 때 딱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왔을 때 딱 반응을 하게 될 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내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으니까 이 정도 스트레스 있을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잘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그 스트레스가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이 반응기에 제대로 내가 반응을 하지 못하면 내 몸에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가장 약한 부위, 예를 들어 내가 머리가 약하다 그러면 머리가 아픈 걸로 온다라든지, 뭐 소화기관이 약하다 그러면 기관, 위장 장애라든지 이런 걸로 오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7번째, 분노를 다스리는 7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심장으로 소통하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으로 소통하고 진실성 있게, 진실하게 소통하라는 거죠. 나 자신하고도 진실하게 소통을 하면서 분노를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족을 알아야 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족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렇죠?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주위의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불행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행복의 반대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불평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행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 분노,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보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성에서 힘들 때 우리는 그 직장이 싫어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적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좋은 것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짝사랑이라든지 스토커 같은 경우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사랑이잖아. 그렇죠? 스토커도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그 느낌이 너무나 싫다라고 하면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되어야 되고, 우리 아이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노란 본능적 감정이 순간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네이크로바의 꽃말을 아시나요? 네이크로바의 꽃말이 무엇일까요? 네이크로바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그렇죠? 근데 세이크로바의 꽃말은 알고 계세요? 세이크로바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네이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세이크로바를 어떻게 하고 다니죠? 짓밟고 다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영유아 시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 제가 계속 드렸고, 영유아 시기의 안정애착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조부모님들 중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영유아 시기를 지났어요. 이미 초등학생이고 사춘기에 접어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그동안 영유아 시기라고 하면 0에서 36개월 또 만 1에서 5세 정도의 나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기에 안정애착을 형성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또다시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이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려서 분노 조절을 잘해서 자기가 손해나는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우리 조부모님들께서 잘 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나이스 소속 강사 김순옥이었습니다.